나는 오늘도 방콕. 얘는 유럽? 나도 투자를 시작해야 하나? 해답하라 하나증권. 자산관리 하나하나 제대로. 투자 처음이라면 하나부터 시작하자. 하나증권.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 해법. 오늘은요, 반등을 노리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이한나 연구원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한타증권에서 2차 전지 담당하고 있는 이안나입니다. 네, 연구원님. 요즘에 정말 전기차 화재 너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 청라 이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이제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번 사건의 배터리가 삼원계 배터리다, 파라시스 배터리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뭐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이 뭐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희 뭐 2007년, 8년 이때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에 이제는 트럭이나 청소차 이런 버스 같은 이런 데 이제 장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뭐 한 2009년, 10년대도 막 LFP, BYD가 가지고 온 이 LFP를 가지고 계속 침투율을 굉장히 높여오기는 했어요. 이렇게 높여오긴 했는데 동시에 그때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때 당시에 이제 LCO하고 이제 LCO 중심의 NCM, NCA가 처음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는 배터리가 장착됐을 때 그때도 사실 화재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뭐 이상하다, 기술력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딱 접근을 해보시면은 NCM, NCA 같은 이런 3원계 베이스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내부 배터리 온도를 딱 300도씨를 버텨요. 그러니까 이게 한 300도씨 정도 버티면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결정 구조의 붕괴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저희 집이 잘 지어져 있는데 제가 잠깐 외출했다가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도 집의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라는 이 하나의 원소가 나갔다 들어왔을 때 구조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안정적인 구조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붕괴가 일어나면은 발화연이 점점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LFP와 삼원계를 비교를 해보면, 삼원계 같은 경우에는 니켈 함량 60%대부터는 내부 온도 한 300도씨 정도부터 이제 다 이제 화학 붕괴가, 성분의 붕괴가 좀 일어나고요. LFP는 반면에 600도씨까지 버팁니다.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오잖아요. 저희 2027년 하면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처음으로 막 양산이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대표적으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그때부터 처음 이제 양산이 시작이 될 텐데, 그게 내부 온도 600도씨를 버팁니다. 그러면 사실 LFP라고 하는 양극화 물질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 자체가 갖는 안정성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막 기술적으로 삼원계가 취약하고 LFP가 높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 정말 화학 성분 자체의 차이가 있는 거고, 거기에 특히나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롱레인지 차량에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더 밀도가 높은 것들이 많이 이제 그런 차량들에 들어가서 더 드러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화학 물질 자체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다. 이거를 기술적으로 나눌 필요까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재가 여러 번 이제 나다 보니까 전기차를 좀 기피하거나 아니면 그 대안으로 전고체 배터리 얘기 참 많이 나오고, 또 배터리 화재 차단 이제 관련주들이 조금 주목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관련주 중에서 조금 눈여겨보고 계신 쪽이 있다면? 우선 전고체 배터리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 보시면 꼭 하반기에 한 번씩 테마성으로 뜨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건 거죠. 주가가 너무 빠졌는데 수급적으로 올라올 만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때 불확실성은 많고, 이럴 때 딱 처음에 터뜨리게 되게 굉장히 새로운 기술. 그런데 사실 아까 앞서서도 LFP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황화물계 가지고 나오는 황화물계 배터리는 내부 온도 600도씨를 버텨요.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지만 그냥 알기 쉽게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를 가지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은 활물질을 조금 더 집어넣거나 그게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이 전고체라고 하는 분리막 역할을 해주는 전해질 자체
자체가 얇아졌을 때의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얇게 하면은 또 이게 문제점들이 생겨요. 근데 또 두꺼우면 이온 전도도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활물질을 더 많이 넣는 정도의 기술 개발이 되기가 아직은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소재도 높고. 근데 거의 스펙으로 봤을 때는 뭐 리튬 황전지에다가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산화물계 전고체 정도 아니라면은 거의 LFP하고 크게 월등해서 장비 호환이 하나도 안 되는데 모든 공장 라인을 다 갈아서 들어갈 만큼의 메리트가 있는 배터리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의 황화물계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이 전해액 베이스의 배터리의 안정성을 최대한 잡으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인다는 거고, 그게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은 기존에 있는 이 배터리에서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프리미엄을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LFP도 좀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이미 뭐 이번 CES에서도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별로 적용할 생각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만큼 리튬이온 배터리가 기술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디까지나 이건 테마성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꼭 EV가 아니더라도 방산우주나 우주항공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우주항공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전고체 배터리는 아마 많이 확산이 될 겁니다. 좀 비싸도 기술력이 높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추천주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SDI가 있죠. 우리나라 뭐 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양산적인 속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의 뭐 동등하게 앞서고 있는 게 SDI인 거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막 전고체 관련주로 SDI가 막 올라가기에는 모멘텀 자체가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오히려 화재 관련되고 안정성 측면 때문에 뭐 전고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면 요즘에 그냥 그 공랭식 냉각 시스템에서 냉각 시스템의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데이터 센터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런 뭐 순행식이라든지 액침이라든지 이런 식의 냉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훨씬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뭐 한중 NCS 같은 기업들은 워낙 이제 순행식 시스템에서 독보적인 거의 글로벌 탑2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산 배터리가 뭐 위험하다 이런 인식도 조금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1분기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 48%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배터리가 좀 이렇게 좀 성공하게 된 뭐 점유율을 넓히게 된 뭐 이유와 향후 한국 배터리 시장 뭐 방향을 좀 설명을 해주시자면. 사실 전기차 시장의 지금 대부분은 중국이 끌고 가는 시장인 건 사실이에요. 저 점유율이 가장 큰 마켓도 지금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라고 해봤자 이게 점유율 차이가 엄청 큽니다. 저희 뭐 모든 제조업에서도 느끼다시피 큰 시장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주도를 하기 시작을 했느냐? 이건 중국 정부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초창기 때 저희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일 먼저 이끌었던 건 중국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 정책의 한가운데 있었던 기업이 BYD예요. 그래서 2007년, 8년 처음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을 때 뭐 제일 처음에 사실 시작했던 건 막 GM이 전기차 사업부를 만들어서 뭘 적용을 해봤다 뭐하다 했는데 이상하게 주행거리도 안 나오고 이랬는데 중국 정부의 특징은 그게 있죠. 내가 어떤 산업을 육성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몇 개의 핵심적인 기업 몇 군데를 찝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적자가 나오든 양산을 해서 불량이 나오든 수율이 안 나오든지 간에 될 때까지 무조건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파일럿에서 대부분 돌리고 대량 양산까지 갔을 때 막 자동차도 막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불이 나든 뭐하든 뭐 불량이 나오든 뭐하든 우선 집어넣고 돌려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들은 알았던 거죠. 이걸 제대로 키울 수 있고 이 산업을 육성을 하려면은 어차피 우리가 육성하고 싶으면 육성이 되니까 업스트림을 어떻게 장악해야 되는 것까지 계획이 다 잡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은 저희 IRA 막 얘기 나오고 하면서 미국에서도 계속 중국 쪽에다가 관세 높이겠다, 아니면 중국 부품 쓰면은 뭐 혜택, ITC 혜택 안 주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이미 뭐 리튬, 니켈, 흑연, 히토리오 이런 핵심 원자재를 이미 다 장악을 해놓은 거예요. 본인들이 많은 게 아니고 각지, 예를 들어서 코발트다. 그러면은 정말 콩고 공화국 이런 데 가서 지분의 80% 이상이 다 중국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미 본인들이 키울 생각을 하고 업스트림을 이미 모든 글로벌 업스트림을 다 장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이 되는 대로 계속 대량 양산시키고 보조금 줘가면서 키워놓은 시장이에요. 가뜩이나 가격 경쟁력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많은 제조업에서 항상 중국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애초에 이제는 좀 쉽게 말하면 사실 정치적인 이슈가 제일 크긴 하겠지만 어쨌든 CO2 감축을 통해서 우리가 뭐 탄소 중립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전기차 다음에 수소 막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어떤 식으로 방향이 주요국들이 흘러가는지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처음에 전기차 시장을 우리가 잡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모두 다 확보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막 여기서 이겨야 되겠다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삼원계 배터리는 불나고 화재 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왜 지금까지 LFP 안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들려오는데 너무 당연해요. 저 같아도 사업 시작했을 때 LFP는 안 할 것 같아요. 충분히 기술적으로 중국이 저가용으로 만들 수 있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을 하기에는 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는 쪽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건 너무 당연했다.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침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어차피 그들이 뭐든지 다 이끈 산업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우리는 그럼 안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되는 건 없죠. 그리고 보시면은 뭐 CATL,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SK온, 뭐 대표적으로 파나소닉, 그리고 SDI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지금 유럽의 노스볼트가 그렇게 열심히 오려고 해도 결국에는 안 돼요, 자꾸. 그래서 그 정도로 어쨌든 기술적인 허들은 확실히 높은, 장벽은 높은 그런 산업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LFP가 갑자기 떠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과거에는 LFP 배터리는 주행거리가 많이 나와도 370, 80km를 못 넘어요라고 했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LFMP, NCM 블렌딩 배터리를 사용을 하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LFP를 가지고 여기저기 도핑을 해서 에너지 밀도를 끌어올려서 지금 국내 기준으로 410에서 420km짜리가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당장 눈에는 LFP가 다 확산될 것 같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삼원계는 줄어드니까 LFP를 다 해야 될 것 같지만 분명한 거는 포트폴리오에 하나로 넣을 수는 있지만 이거를 전면으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LFP를 확대시킨다. 이건 아마 우리 국내 기업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테슬라가 되게 많은 방향성을 많이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전기차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도 이들이 가는 방향을 많이 따라하고 있는데 4680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에너지 밀도도 높아지면서 이론상으로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조금 특화된 쪽으로 우리가 더 경쟁력을 갖고 실제로 여기서 기술력이 높은 편이에요. 거의 동등하게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배터리가 만약에 4680 같은 이런 새로운 폼팩터의 배터리가 성숙화가 된다. 기술이 성숙화가 된다면 LFP 시장이 더 확대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악재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2차 전지 ETF를 꾸준히 그래도 좀 사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좀 물어보세요. 우선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특히 2023년에 2차 전지만큼 좋은 수익률을 가져와줬던 섹터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한 번 더 노리는 게 아닐까. 저는 이 생각을 좀 해요. 개인들의 이런 ETF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그건 맞잖아요. 저희 둔화될 수는 있지만 전기차 시장이 확장이 될 거라는 방향성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뭐 수익률 측면에서 좀
높은 퍼포먼스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로 이제는 성장 프리미엄을 좀 가지고 있는 섹터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많이 스터디도 되어 있고 또 많이 좋은 경험도 있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최근에 주가도 많이 빠지고 이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가 섹터에는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2차 전지주 매수세도 반등 조짐이 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업황이 좋지 않은데도 이렇게 좀 매수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이 섹터가 섹터 시총이 너무 커요. 시가총액이. 반도체 다음으로 큰 섹터입니다. 그래서 저도 산업에 대한 리스크를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한창 이제 살아남는 기업들 이렇게 저울질되는 딱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때인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우선 너무 크고 애초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시장이 이 섹터한테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장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요. 시총이 큰데 시장 기대감도 낮아졌고 반도체는 다 꽉 찬 집이었었고 수급이 가득 몰려 있었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인데 제약바이오는 또 많이 올랐어요. 2차 전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다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수급적인 차원에서 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거는 수급적인 측면이 가장 컸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리 수급적인 측면이 컸어도 외부 환경이 안 받쳐줬으면 그러니까 조그마한 트리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기대감이 아무리 낮아도. 근데 그 트리거를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분위기로 좀 조성이 돼준 것 같고요. 최근에 좀 해리슨 등장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실적 아무도 기대 안 하는데 1부 3분기 때 개선되는 기업들이 있대.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니켈, 뭐 리튬 이렇게 배터리 원료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조금 지속될지 궁금하고 2차 전지 시장에 또 미칠 영향도 함께 얘기해 주세요. 대부분 리튬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리튬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탑3 리튬 생산하는 중국 기업들이 공급량 확대를 계획을 가장 많이 잡은 때가 올해 내년이에요. 그래서 원래 2023년만큼 수요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도 2025년이 되면 수요 대비 공급이 2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일부 감산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일부 감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조금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기에는 수요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수치적으로도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요가 매번 변동성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럽 공장 가동률이 50%라고 너무 낮아서 더 이상 낮아질 거 없다 했는데 40% 초반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 정도로 수요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감산이 이루어져 봤자 기존의 계획이 있는데 감산이 이루어져 봤자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2025년까지는요. 그러면 이건 계속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요. 두 번째로는 설사 분기별로 수요 공급에 대한 밸런스가 잠깐씩 깨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4분기 때 재고 소진이 많이 일어난 다음에는 1분기 때는 어쨌든 배터리 공급이 조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급량을 작게 가져갔는데 수요가 분기에 갑자기 튀어오르니까 약간의 수급 밸런스가 깨지면서 꼬리를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가격이. 하지만 이건 추세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한들 저가 전기차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저가 전기차도 둔화되고 있어요. 프리미엄은 거의 이제 판매가 안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리튬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 반등을 해서 배터리 가격으로 연동이 돼버리면 Q는 급감할 거예요. 정말 가뜩이나 감소를 했는데 더 급감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나 뭐 2차 전지 글로벌 2차 전지 기업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향 안정화되는 게 맞다. 이게 꼭
2차 전지 기업들한테 안 좋은 뉴스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가형 차량 시장이 메인으로 가고 있고 그거 마저도 둔화되는 시장 안에서 리튬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꼬리를 들어서 배터리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분위기면은 아예 생산을 안 해버리거나 판매 자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는 거는 좀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제가 보기에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Q도 감소를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실적이 조금이라도 반등해 주려고 했을 때 포인트를 그 배터리 가격으로 좀 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산업에는 좀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고 또 해리스가 당선되느냐, 트럼프가 당선되느냐 요 여부에 따라서 이제 2차 전지 산업 전망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각각 좀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좀 전망을 해주시자면 어떨까요? 너무 당연하게 해리스 저기 당선이 됐을 때가 2차 전지 주가는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뭐 트럼프 쪽이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은 주가는 하루 이틀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근간엔 이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IRA 예산이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고요. 뭐 보조금을 아예 안 줄 거야 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는데 관세율을 높이는 식으로 해서 어쨌든 진입 장벽 자체를 만들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정말 많은 정권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원재료 몇 가지가 있어요. 전략 핵심 원재료라고 해서 흑연, 히토류, 그리고 실리콘 들어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리튬 요 정도는요 모든 주요국들의 핵심 원자재 보호 측면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석유화학 베이스의 그 원유 베이스의 모든 것들을 약간 체인지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CO2를 좀 제거하는 식으로.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왜 얽힌 거냐? 중국, 유럽, 미국 정치적인 싸움인 거예요. 경제 패권의 싸움이고. 이게 단순히 환경을 생각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미 중국이 많은 그 업스트림을 잡아버렸잖아요. 지금 핵심 원자재 이 세 가지가 다 중국이 제일 크잖아요. 이거를 무방비로 열어놓는다라는 건 아무리 트럼프 정부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가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방향성 자체가 그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이 무너지고 2차 전지가 무너질 거라고 보진 않는다. 정책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트럼프 쪽이 된다고 했을 때,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 그래도 또 2차 전지 그 당시 주가를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리스크가 크니까 2차 전지 섹터는 좀 어렵겠네 지금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보조금을 크게 받지 않아도 수익성이 나오는 쪽은 테슬라 쪽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테슬라형 서플라이 체인들이 그래도 조금 다른 분위기로 주가가 좀 움직여주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 리스크를 줄이면서 2차 전지 섹터를 보실 거면 테슬라형 서플라이 체인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가 2차 전지 성능 개선제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죠. 제이오, 나노신 소재 이렇게 딱 두 군데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CNT 관련된 기업으로 뭐 LG 화학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금호석유화, 뭐 CNT 한다는 기업들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 탄소 나노튜브도 이제 등급에 따라서 사용되는 용도가 다 다르거든요. MWCNT라고 해서 6나노 이상급 은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시나노 같은 기업들이 워낙 크게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진입 장벽도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요. 기술 프리미엄을 줘서 주가에도 이제 프리미엄을 녹여낼 수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6나노 이하급, 적어도 3나노 이하급 정도 가면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직경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체적인 현미경으로 봤을 땐 점점 길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 길어지는 CNT 파우더 자체를 풀어내는 분산재가 같이 항상 기술 장벽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글로벌리 3나노 이하급, 적어도 6나노 이하급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뭐 러시아 옥시알 파우더 쪽에서는 그리고 제이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옥시알이 가지고 있었던 3나노 이하급의 파우더 기술 역시도 지금 제이오가 양산을 이제 곧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분명히 이거는 국내 경쟁력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분산하는 기업이 또 나노신 소재예요. 그래서 거기도 분산재 역시도 일본의 도요칼라와 우리나라의 나노신 소재 두 기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CNT 시장은 에너지 밀가, 발화 위험을 낮추면서 에너지
에너지 밀도를 끌어올리고 싶을 때 양극화 물질을 조금 에너지 밀도를 낮추고 음극화 물질 쪽으로 끌어올리면서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성장해 나가면서 CNT 쪽이 같이 성장을 해 나가는 추세고요. 또 LFP 역시도 이온 전도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양극화 물질 코팅을 조금 해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CNT 재료가 또 고스펙 CNT가 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3원 개의 실리콘 음극재 제외하고도 LFP 쪽으로도 성장해 나가고 있는 시장이 CNT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르투갈 리스본 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이제 테슬라가 불이 나서 차량 뭐 200대 이상이 전소됐다. 또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 용인에서도 화재가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이 향후 테슬라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불타면 주가는 안 좋습니다. 왜냐면 그냥 저희 생각해 보시면은 차타 뭐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불타 있고 돈 들여서 사놨는데 그리고 이건 불안하잖아요. 또 운전하는 도중에 불타면 어떡하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때문에 이러면은 소비자 심리 자체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는 그래도 안전해, 뭐 안전해라기보다는 그래도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는 기업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기업이 흔들려 버리면 전체적인 2차전지 주가는 흔들리게 전기차 시장 주가는.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좀 안 좋은 영향들을 뭐 리콜 또 생기고 그러니까 미치기는 할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정도는 흔들릴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빈집이에요. 이제 거기에 또 약간만의 트리거, 이제 그들만의 또 새로운 신기술들을 되게 많이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전기차가 메인이 아니고 자율주행으로 무언가 여러 가지 생태계를 넓혀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업그레이드된 기술들을 가지고 오면 또 그건 주가에 별도로 좀 반영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테슬라 판매 실적이 20% 정도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이런 뭐 악재 속에서도 상승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주가는 다르게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판매량 감소 자체가 올해 내내 있었어요. 네. 유럽부터 미국까지 다 빠졌습니다. 점유율도 급감을 했고요. 그만큼 큰 점유율을 차지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국에서 점유율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그냥 유럽 자체가 전기차 수요 둔화가 엄청 심했기 때문에 거기에 타격이 당연히 테슬라가 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까지 조금 전달이 되는 이런 흐름으로 좀 가다 보니까 테슬라의 그 판매량 감소, 점유율 감소로 인해서는 상반기 내내 주가에 정말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급적으로 채워지면서 올라오는 흐름에 있어서는 항상 테슬라가 좀 많이 주도를 하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르게 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는 주춤한 대신 또 ESSG 에너지 저장 장치 공급에선 158%나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ESS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고 테슬라의 새로운 먹거리가 이게 될 수 있을까요? 테슬라는 미국 내에서 점유율이 거의 90%입니다. ESS 쪽으로. 사실 IRA 이후로 되게 좋은 시장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ESS는 기본적으로 디벨로퍼들이 캐펙스 투자를 다 한 다음에 그 캐펙스 투자가 끝난 다음에 두 가지로 합니다. 이제 전기 나오는 대로 이제는 시가로 내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가에다가 전기량, 발전량 곱해가지고 배당받는 식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그걸 시계열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끌어온 다음에 M&A 할 때 가치를 매겨가지고 M&A를 해주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디벨로퍼 측면에서는 캐펙스 적게 들이고 나중에 받는 게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IRA 정책 이전의 ITC 정책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캐펙스 비용에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요. 이 조건 맞으면은 세액공제 얼만큼 해줄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모든 조건을 다 맞추면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30%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근데 IRA 이후에는 70%까지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 거저 돈 안 들이고 가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열렸는데 요즘에 특히나 더 눈여겨보게 된 측면이 그 프로젝트가 2023년, 2024년에 제일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2023년에 일부 지연됐던 프로젝트들이 2024년에 많이 몰렸고 2025년까지 미국 내에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프로젝트 계획 자체가 내년까지 꽉 잡혀 있습니다. 제일 높은 해예요. 올해 내년이. 거기서 당연히 점유율이 한 9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ESS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기에서 대부분 이제 국내 배터리가 아닌 중국산 배터리를 아직도 쓰는데 문제는 올해 4월이에요. 중국 관세율이 7.5%거든요. 기존 관세율이 3.5%였으니까 11% 정도 관세율이면 국내 배터리 쓰는 것보다 중국 배터리 쓰는 게
훨씬 낫죠. 그냥 그거 안 받고. 왜냐면 한 35%에서 40% 정도가 저렴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25%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관세율을. 그럼 25%에다 3.5% 더하시면은 9% 가까이가 관세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젝트 비용에서 70% 조건을 맞추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일부는 중국 걸 안 쓰는 조건들도 있고 거기에 관세율까지 높아져 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요 시장이 테슬라 중심으로 하든 크든 또 미국에서 ESS 시장 자체가 크든 여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SDI, LG 에너지 솔루션 전부 다, 그러니까 SDI는 ESS 쪽에서는 발화위험을 한 40% 정도까지 낮춘 순행식의 NCA 관련된 ESS 그 시스템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미 작년 4분기 때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미 수주가 많고 내년에도 수주가 많은데 뭐 2분기 때 실적으로도 보여줬지만 EV 쪽이 안 좋아도 ESS 쪽은 20% 이상 외형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올해는 SDI 그리고 사실 뭐 50메가 이하짜리의 규모의 ESS 수주로는 그러니까 LFP를 훨씬 선호하는 것이 좀 있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ESS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에 50메가 이하짜리의 LFP ESS 쪽으로 프로젝트가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과거하고 다릅니다. 과거에는 LFP도 준비 안 되어 있고 3원계로 하면은 불타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이게 뭐 나중에 캐펙스 투자 다 되고 발전량을 많이 끌어오고 싶은데 발전량 가져오기도 전에 불타버리니까. 근데 이제는 발화위험도 낮춘 시스템 거기에 LFP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셀메이커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관련된 소재 기업들까지 같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ESS 쪽에서는 그래도 냉각 시스템 쪽이 많이 선호가 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냉각 시스템 관련된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캐즘에도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주주가 큰 폭으로 늘었더라고요. 1년 새 각각 10만 명 이상씩 늘었다고 하는데요. 배터리 업황이 부진한데도 이렇게 조금 증가한 원인을 어디에서 좀 보면 될까요? 그냥 계속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 수급이에요. 수급이 우선 큽니다. 이 섹터는 수급 영향 진짜 크고요. 그리고 좋았던 경험도 있고요. 여전히 산업 성장에 대한 방향성은 있고 그럼 이 중에서 적어도 살아남는 기업이 있을 거고 그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갈 거다. 그리고 그 성장과 함께 할 거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혼돈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좋다가 아니고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선두로 치고 나갈 기업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섹터를 계속 바라봐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비어져 있을 때에는 캐즘 때문에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 뭐 주가가 좋지는 않았잖아요. 저희 작년에 너무 좋았었지. 그래서 작년 4분기 때부터 거의 지금 상반기 내내 좀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모멘텀과 기회를 보면서 다시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시점을 늦춘다고 하더라고요. 2030년으로 SDI는 2027년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3사가 시장 선점을 위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막 서로 앞다투고 다투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전략을 내놓은 어떤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약간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IT 베이스의 기업이잖아요. 파나소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IT 베이스의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기술력, 기술 경쟁력 이런 것들을 선호를 하죠. 눈앞에 닥친 것보다는 조금 더 앞선 기술 그리고 앞선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 기술력이 있다는 걸 약간 마케팅의 조건으로 내놓는 측면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EV 쪽에 확산되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갈 걸 대비해서 준비는 할 수는 있지만 이들의 생각하는 방향성이 좀 다른 거죠. SDI 같은 경우는 IT 베이스로 해서 내가 기술력을 보여주겠어 라는 측면의 캐릭터를 좀 가지고 있는 그 IT 베이스의 기업인 거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유화학 베이스의 기업들이 화학 베이스의 기업들이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최대한 기술력을 장악을 해서 선점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LG 엔솔은 다양한 측면의 그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있는 거죠. LFP도 먼저 했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LFP의
점유율을 확대시키는 걸 줄이면서 확장시키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기술을 4680으로 보고 있는데 4680 양산도 지금 제일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방향성이 좀 다른 거다. 이건 뭐 전고체를 늦추기 때문에 이쪽은 좀 천천히 가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이쪽이 SDI가 추구하는 것과 LG 엔솔이 추구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캐즘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 뭐 소재나 장비사 주가는 좀 뛰는 조짐인데요. 눈여겨볼 만한 또 종목 추천을 좀 해주시자면. 네, 전고체 관련해서는 어쨌든 2027년에 SDI가 가장 먼저 이제 준비를 해서 나올 양산을 할 계획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한 번씩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이 약간 테마성으로 좀 많이 올라오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사실 테마성으로 딱 봤을 때 항상 가던 기업만 가요. 뭐 SDI가 생각보다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SDI가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뭐 이스 스페셜 케미칼이라든지 막 이런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의 디자인을 어떻게 갖고 나올지 뭐 황화물계를 갖고 황화리튬을 쓰는 것까진 좋은데 이거를 대량 양산까지 가져갔을 때 같은 서플라이 체인을 쓸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전체적인 시스템을 가져가는 기업은 그 SDI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SDI나 이제 그 안에 있는 양극할 물질 기업들 뭐 에코프로 BM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이런 쪽으로 봐주시는 게 조금 좋지 않나.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보기보다는 딱 한 가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거의 SDI가 지금 가져가려는 흐름 중에 하나가 그 계면 저항을 막는 소재로 CNT 소재를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현실적으로 조금 바라본다면은 그냥 지금 현재 오고 있는 기술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고체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 제이오나 나노신 소재 같은 이런 CNT 관련주들 보시는 게 조금 현실적으로 리스크가 적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O는 좀 시장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조금 조절하는 보수적인 좀 모습을 보이는 반면 SDI는 설비 투자액도 막 전년보다 50% 이상 늘리고 조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뭐 삼성 SDI의 뭐 의도와 뭐 3분기 이제 하반기 좀 전망을 해주시자면 어떨까요? SDI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해봤죠 사실. 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이 오히려 작년까지는 더 많이 확장을 시켰죠. 네, GM이 뭐 얼티엄 셀지 1, 2, 3공장까지 막 얘기를 하는 중이었었고 뭐 SK온이 지금은 애매하게 됐지만 이제 포드 쪽에서 블로우볼 가지고 계속 확장시키자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이고 계획을 더 확장시켰다가 생각보다 이제 메인 고객사들이 수요가 조금 급감을 하고 일부 옵션은 좀 LFP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좀 천천히 증설을 가져가도 되는 타이밍이 온 거죠. 근데 SDI는 뭐 미국 공장이 아직 미국에 공장도 없잖아요. 지금 이제 공장이 이제 증설이 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게 2025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스텔란티스와 하고 있는 이제 미국 공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PHEV로 나가기 때문에 BEV 쪽하고는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많이 둔화됐는데 BEV랑 PHEV를 두고 보면 BEV가 감소했지 PHEV는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장 막 힘든 상황은 아닌 거죠. 너무 수요를 못 늘리겠어 하는 상황은 아닌 그런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건데 사실 이것마저도 스텔란티스도 조금 지연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SDI가 증설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이제 미국 공장 들어가고 스텔란티스의 PHEV 생산을 위해서 계획됐던 게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되는 측면인 거고요. 이제 과거에 조금 보수적으로 했다면 요즘에 올라오는 흐름이고 LG 엔솔이나 SKO는 오히려 초창기에 좀 강하게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는 조금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이제 광복절을 맞아서 특별 사면을 받았는데 연구원님이 또 에코프로 BM 또 담당하고 계시니까 에코프로 BM 전망을 조금 연관지어서 해주시자면. 에코프로 BM은 저도 굉장히 탑픽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많은 것 같아요. 양극재 3사 중에서는 양극재 기업들이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실적으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4분기 때부터 뭐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되면은 배터리도 아직 재고 소진이 안 됐고 그럼 양극재까지 넘어오려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나마 기다리고 있는 게 아까 앞선 질문에서도 SDI가 좀 증설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좀 미국에서 스텔란티스부터 조금 이렇게 늘리려고 하는 추세예요. 그럼 여기에 또 양극재를 공급하는 기업은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그래서 이 예전 같으면 에코프로 삼성 SDI가 하면 무조건 에코프로 BM이었었는데 이제 듀얼 벤더로 가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분화되는 분위기고 최근에는 저가형 차량이 오히려 판매가 되고 있고 프리미엄 EV는 거의 판매가 안 되는 추세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당장 이제 누가 먼저 실적 개선을 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방향이 갈릴 텐데 지금 그 측면에 있어서는 실적 개선이 아마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긴 하다. 2차전지 주가가 가면 같이 가긴 할 텐데 예전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에요. 예전에는 2차전지가 좋다 그러면은 박스로 다 올라요. 막 SDI고 뭐고 다 오르는데 요즘에는 불확실성을 워낙 산업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직 대선이 끝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다들 이렇게 어떤 서플라이 체인을 가져가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좀 있거든요. 불확실성을 좀 피하고 싶은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가장 고객사를 확대시켜서 가는 쪽 그리고 실적이 좀 빠르게 개선될 쪽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보긴 하죠. 네. 연구원님 방금 말씀하시다가 포스코 퓨처엠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퓨처엠 쪽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포스코 퓨처엠이니까 양극재가 진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실적 개선에 있어서는 조금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4 중에서 네.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2분기 때 양극재부터 음극재까지 되게 안 좋았어요. 양극재가 사실 얼티엄 셀즈 가동률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AMPC 규모가 굉장히 극대화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의 M86 제품의 수요 증가가 분명히 많았을 건데 1분기 대비 2분기 양극재 매출액이 급감을 했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N65 제품이라는 게 공급이 아예 안 됐어요. 그래서 N86만 가지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N65 제품이 그래도 좀 아직 비중이 높은 편인데 여기서 이제 제로였다 보니까 1분기 대비 2분기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3분기 때는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은 N65 제품이 조금 판매가 된가요? 판매 공급 자체가 안 됐으니까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잖아요. 거기에 얼티엄 셀즈 가동률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4분기 때 이코녹스 EV 그 1LT 트림이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양산이 될 거기 때문에 배터리 공급이 3분기 때부터 이루어지면은 양극재는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2분기 때도 좋았는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SDI 이제 스텔란티스 시작하기 시작하면 양극재 좀 가져가야 되거든요. NCA도. 그것도 이제는 포스코 퓨처엠이 좀 공급을 하기 때문에 2분기 대비 3분기는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 양극재 쪽은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인조견 쪽이 원래 GM하고 계약했던 부분들이 올해까지 무조건 공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출이 나가기 시작하면은 수율이 안 나왔을 때 비용을 회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2분기 때 다 털어냈습니다. 그럼 2분기 때 적자까지 다 끝나고 났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은 3, 4 중에서 반등은 제일 빠를 수 있다. 실적 개선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결국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수급이 비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실적 개선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더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LNF가 올해 2분기에 적자를 기록했더라고요. 근데 하반기에는 테슬라 호재로 조금 실적이 나아질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아요. 테슬라 호재가 있는 건 사실인데 실적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측면이 뭐가 있냐면 테슬라만 딱 놓고 봤을 때는 LNF가 하반기 때는 올라와야 될 것 같긴 하고 그리고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중국 공장에서 미국의 테슬라 쪽으로 미국향 테슬라로 보내는 그 성장률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반적으로 빠졌을지언정 파나소닉이 일부 일본 전기차 기업들한테 공급하느라고 공급하지 못했던 물량들이 좀 넘어오면서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만 미국향으로만 보면. 근데 LNF는 실적이 좋지는 않았죠. 이제 우선 유럽향 테슬라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도 또 급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올라올지 모르겠다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케미칼 NCMA 95%짜리를
이제 뭐 테슬라 쪽에서 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시작이 돼준다면 좋을 수 있는데 그게 물량이 클 수는 없잖아요. 초창기에 이제는 들어가는 거고 그게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확정 아닌데 이제 제 생각에 4680 쪽으로 아마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테슬라 쪽에서 계속 나온 내용을 들어보면 사이버트럭 4680에는 NCM의 95%짜리 케미칼을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4680을 지금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LG 엔솔한테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대량 양산을 해보질 않았잖아요. 그건 테슬라 내재화 물량도 대량 양산 물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실적을 견인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약간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멘텀으로 봐주신다면 모멘텀은 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LG 엔솔, 일본 파나소닉, 중국 CATL 등이 건식 전극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 기업 중에 개발 가능성이 좀 가장 먼저 할 것 같은 기업과 건식 전극 공정이 향후 어떤 배터리 트렌드가 될지 조금 전망을 해주세요. 건식 전극 공정은 4680, 테슬라가 전부 다 이끈 기술이에요.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디자인을 하면서 어쨌든 에너지 밀도를 기존의 2170 대비 끌어올리면서 가격 자체는 한 50%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건식이 아닌 습식을 사용을 했을 때 전력비가 되게 많이 들죠. 이거 말리고 건조시키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낮추면서 비용 낮추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술로 이제 얘기가 나온 거라서 이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할 거냐? 테슬라가 먼저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LG 엔솔이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파나소닉이 가지고 있느냐, CATL을 가지고 있느냐. 4680 배터리의 대량 양산만 자체로만 보면은 CATL은 약간 뒤쳐져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파나소닉하고 LG 엔솔 그리고 뭐 사실 중국의 EV 에너지도 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삼성 SDI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건식 전극 공정을 넣을 거냐, 넣어서 양산을 하느냐, 안 넣어서 양산을 하느냐는 아직은 열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시도를 했던 테슬라 역시도 아직까지는 건식 전극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캐소드 쪽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좀 누가 잘 될 것 같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 이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거의 뭐 확실시 되는 분위기인데요. 기준금리가 이제 예상대로 내려간다면 2차 전지 업종 중에는 뭐 좀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지금도 수급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가장 큰 트리거로 작용된 게 금리 인하. 네, 금리 인하 되면 우리가 이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약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인데 제약바이오가 먼저 올라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2차 전지다. 저는 약간 요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워낙 빈집이었고 거기에 이제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은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9월의 금리 인하는 2차 전지 섹터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뭐 3분기 실적 개선부터 4680 배터리 수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내년에 자율주행 업그레이드 되면 하이니켈 배터리 또 이제 각광받는 측면까지 더해진다면 어차피 기대감이 많이 낮고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시장이 많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2차 전지에 대한 투자가 조금 두려운 이유는 이제 전기차 캐즘 이게 좀 장기화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 때문인 것 같은데 연구원님은 이 현상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세요? 전기차 캐즘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희가 막 기술적으로도 생각 많이 하고 정책 보조금 얘기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소비자가 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과거처럼 아예 없었을 때 막 버스나 막 공공재로 계속 넣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뚫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는 웬만한 큰 점유율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 지역에는 웬만한 버스나 트럭, 택시 다 깔렸어요. 그럼 여기서 뭔가 뚫을 만한 요인이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소비자, 승용차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배터리를 보면서 사진 않잖아요. 여기서 막 엄청 저렴해서 산다고 했던 거는 이미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흥미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키를 저는 테슬라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흥미거리는 결국엔 자율주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기차, 왜냐하면 아무래도 배터리를 사용을 하면서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배터리 시장은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자율주행이 이번에 뭐 로보택시를 가져오든 아니면 모델 Y 주니퍼에서 자율주행이 업그레이드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상기가 돼서 우리가 새로운 스마트폰, 새로운 기술들을 갖고 싶어서 사듯이 물론 이제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한번 흥미거리를 갖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냈을 때 캐즘이 한 번 더 뚫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이한나 연구원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